오늘부터 EBS 수특 운문문학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교재는 언제 어디서 활용하냐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짬짬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EBS 수특에 있는 현대식 오전시가를 두세 번 정도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거에 집중하시고요. 지루하다, 하기 싫다 이럴 때 여기서 수능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금씩 무심히 될 때까지 이렇게 해봅시다.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인데요. 해제를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의 화자는 저문 들길에 서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거죠. 성찰하며 삶에 대한 밝고 건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작품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두 개의 세계를 대립시키는데, 이제 이게 선택지 나올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죠. 대립적인 세계를 설정했다.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했다. 이런 말이요. 나는, 이게 나가 아니라 하나는 시적자가 존재하는 현실이다. 두 세계 중에 하나는 시적자가 존재하는 현실인데 마이너스예요. 이미 어두워졌고요. 뼈에 저리도록 생활이 슬픈 곳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나는 연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살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세계, 즉 두 세계 중에 하나의 두 번째 세계는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현실과 이상의 대립이 나타나고요. 이 세계는 미래에 다가올 세계예요. 그래서 고달픈 현재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EBS 보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나 좀 보겠습니다.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에는 살기 힘든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삶을 비관하지 않는 화자의 긍정적 인식, 현실은 힘들지만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요. 가령 생활은 슬퍼도 좋다를 보면 가정과 양보의 언어 표현을 활용해서 현실의 고통마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시 내용을 보면서 이 해제와 보기에 맞춰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나는 어떤 이상과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고 해서 결국 이런 꿈을 꾸고 사는 것, 이상을 꿈꾸는 삶이 숭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비유적 표현과 여기 서리법이 확인되죠.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다. 연약한 다리지만 둥근 지구를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 이거는 얼마나 또 기쁜 일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죠. 숭고한 일과 기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이거 역설이죠. 생활은요. 뼈에 저릴 만큼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좋아요. 왜 좋아요? 숭고한 일을 할 수 있고 기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청유형 어미 사용하고 있고요.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다. 그래서 이상을 꿈꾸며 사는 삶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 추구였고 표현법 확인해보자. 비유적 표현 쓰였고요. 서리법 쓰였고요. 역설 쓰였고요. 청유형 어미 사용했고요. 또 여기서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인 푸른 산, 푸른 별,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 시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고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우리 동네 구자명시 2페이지고요. 역시 해제 중심으로 먼저 정리해 봅니다. 이 작품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을 상징하는 구자명시를 통해서 여성들의 고달픈 삶을 형상하고 있는 시다. 이 시의 화자는 출근 버스에 오르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화자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관찰하고요. 가사와 직장일의 이중 노동에 시달리는 구자명 씨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과 동시에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가 연민과 비판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고요.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요. 구자명시의 고단한 일상을 제시하면서 부처님, 펜지꽃, 안개꽃 등의 비유에서 구자명시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비유적 표현도 사용됐어요. 구자명이라는 한 개인의 모습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여성 전체의 모습으로 시상을 확장하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사회 전체 여성의 모습이다 라고 했고, 주제 여성의 고단한 삶, 이거에 대한 연민이고,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대요. 이 키워드에 맞춰서 시를 읽어나가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현재형 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동감이에요. 경기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출근 거리가 되게 멀죠? 예, 졸아요.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흘러요. 차창 밖의 세계는요, 차창 안과 다르게 아름답습니다.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이거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면 창 안에 있는 구자명과 창 밖의 모습은 대비되죠. 그죠? 그래, 저 10분은, 졸고 있는 저 10분은 간밤에 아기 젖물린 시간이고, 그래, 또 저 10분은 간밤에 시어머니 약시 중든 시간이고, 그래, 저 또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버린 시간일 거야. 그럼 뭐죠, 이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을 졸고 있다는 거고요.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아파요. 힘들어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닫히는 지붕마다. 자, 이 지붕마다니까 구자명 씨 얘기에서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붕마다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편안함,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해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이 문장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한 식구의 편안함이 거부를 하고 있다.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이거예요. 뭘 향해서? 죽은 듯 잠을 자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야. 여자는 잠을 자고 싶은데 식구의 편안함이 그 잠을 향해 잠자면 안 돼라고 거부하고 있다고 지붕마다 그렇다고 했으니까 사회 전체의 이야기고 그런 사회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펴봤고요. 우리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표현상의 특징과 비유적 표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세 번째 작품 시작합니다. 한용운의 해당화고요. 역시 해제 먼저 봅니다. 이 작품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어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다. 이별의 상황입니다. 이미 화자를 떠나가며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겠다고 약속했기에 화자는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봄은 깊었건만 임은 오지 않았고 서글픔의 화자는 이미 피어버린 해당화 꽃잎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경어체를 활용한 섬세한 어조로 표현했다. 이게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죠. 경어체 사용이요. 정서는 그리움, 서글픔, 기다림, 뭐 이런 다양한 정서와 태도가 나타나고요. 돌아올 기약을 어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약속했다는 얘기죠.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는 늦었다는 게 아니라 깊어간다 라고 보면 돼요. 이 해제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봄이 오기 전에 어서 오기를 바랬어요. 화자가. 그래서 봄이 어서 오기를 바랬는데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서 오기를 바라는 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는데 봄이 오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야, 봄이 왔어. 해당화 폈어. 라고 했는데 못 들은 척 했는데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 그려. 그러면 봄바람이 이 꽃을 해당화를 내 화장대 거울 위에 올려놨다라고 했으니까
아이들의 말로 확인하는 그 봄은 못 들은 척 할 수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 꽃은 이제 봄이 왔다는 걸 절감하게 되죠. 결국 님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 이미 약속을 어겼다는 걸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시름 없이 꽃을 주어서 입술에 대고 너 언제 폈냐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돌도 되고 셋도 됩니다. 눈물에 비쳐서 꽃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는 걸 확인하면서 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 그리고 그런 님을 보고 싶은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경어체 사용하는 거 확인되시죠? 예, 시는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었습니다. 자, 해당화 잘 봤습니다. 다음 작품 박제삼의 한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도가 있어요.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서러운 사랑을 이미 계신 저승에서라도 감나무가지처럼 뻗어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 이걸 드러낸 거예요.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시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님은 저승에 있으니까 님은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러나 화자는 마음속에 품은 서러운 빛깔의 사랑의 열매를 그 열매를 사랑이 담긴 그 열매를 이미 보더라도 그것이 그 열매가 자기의 모든 서러움이자 소망이 응축된 것임을 이미 알아주리라는 확신조차 가질 수 없기에 또 서러워요. 자연물을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표현한 점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영탄적 진술을 반복하며 애상감을 표현한 점 작품의 특징이고요. 임에 대해 사무치는 사랑의 향과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본문 봅니다. 감나무쯤 되랴 서리법이죠. 감나무쯤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는 감나무쯤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열매로 표현하고 나무로 표현하면 서럽게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감나무 같아. 여기 시각적 이미지 활용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것이 이 나무가 제대로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어요. 요거를 이 해제를 중심으로 보면요. 임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가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두러질까 본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님에게 내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죠.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전할 건데 그것도 그 사람 앞에 가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등 뒤에서나 한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소극적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늦거운 열매가 될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심고 싶던 그 열매가 될지 결국 이건 뭐냐면 님이 그걸 알아주리라는 뭐가 없다는 거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신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말합니다. 그 열매 빛깔이 전생의 내 모든 서름이고 내 모든 소망이 응축된 것임을 이미 그 사람이 알아내는지 모르겠다. 확신하지 못하죠. 거기서 더 한이 생기죠.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 영탄적 진술의 반복도 확인되셨죠? 그렇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전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했는지 어쨌는지도 알 수 없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속으로 끙끙 앓았던 그런 사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박제삼의 한이었습니다. 가슴이 좀 아프네요. 자, 다음 작품입니다.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고요. 해제 먼저 봅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비애를 담고 있다. 시대적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쫓겨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나, 두, 야와 같은 의도적 띄어쓰기, 그렇죠? 의도적으로 띄어쓰는 효과, 낯설게 하기라는 표현,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요.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주제의식이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 타의에 의해 쫓겨난 사람의 모습을 형성하니까 당연히 슬프겠죠. 고향과 정든 사람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애를 말했고요. EBS 보기를 봅시다. 이 시에서 안과 밖의 대립구조가 드러난다. 그럼 대립구조를 읽어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또 정리해 볼게요. 화자가 아직 떠나지 않은 삶에 터져진 안, 아직 떠나지 않은 삶의 터전 안, 장차 떠나려 하는 외부가 밖이다. 삶의 터전에서 느끼는 상실감, 외부 공간으로 떠나려는 선택은 화자가 처한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고뇌를 드러난다. 안에서는 상실감, 그리고 밖으로 떠나려는 것에 대한 고뇌, 이런 게 나타난대요. 시작합니다. 나두야 간다. 나도 간다. 그럼 다른 사람도 간다는 거예요. 여기 간다니까 현재형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내겠느냐 설이 눈물로 계속 보낼 수 없으니 나두야 가련다. 반복되고 있어요. 동일한 시행의 반복입니다. 아늑한 이 항구. 아늑한 항구니까 긍정의 의미죠. 그러면 자기 삶의 터전이나 자기 고향일 수 있어요. 손쉽게 버리겠느냐? 손쉽게 못 버려요. 또 설이에요.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친다. 눈물 흘리나 봐요.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 저 골짜기 하나하나가 내 발에 익었던 산봉우리였습니다. 고향이니까요.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던 사람들. 그들을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손쉽게 버릴 수 없다는 그 떠나기 전에의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쫓겨가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못 잊는 건 그리움인데 자의로 떠나는 사람도 못 잊는데 타의에 의해 쫓겨가는 그 마음은 뭐가 다르겠냐? 역시 다를 거 하나 없다. 그럼 뭐야? 똑같이 못 잊는다. 그리움을 말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돌아다 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회방을 놓고 있어요. 앞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돼 있겠냐? 앞대일 언덕이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자기의 미래입니다. 그 밖의 세계, 외부 공간인 바깥의 세계, 고향이 아닌 바깥의 세계는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그래서 뭔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뭔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니까 준비 안 된 세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 거죠. 나두야 가련다. 나의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내겠냐. 나두야 간다. 이거 수미상관이죠. 그렇죠. 확인되시고 다. 안과 밖의 대립구조. 안은 삶의 터전이고 떠나고 싶지 않은 세계. 됐죠.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실감과 바깥이라는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고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작품이었고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EBS 해제를 중심에 놓고 이 해제가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해제에 맞춰서 시 본문들을 껴맞춰서 해석하는 연습들을 자꾸 해야 실력이 늘어요. 표현상의 특징들은 선생님이 말한 것들을 잘 챙겨서 정리해 두십시오.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김용택의 들국이라는 작품 시작해 볼게요. 해제 보겠습니다. 이시의 화자는 가을이 깊어가도록 서리를 맞으며 들판에 피어있는 들국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부질없이 기다리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다. 들국이 자기 모습인가 봐요.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역시 이별의 상황입니다.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화자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상의 특징.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비되는 화자의 표현상의 특징이요. 쓸쓸한 그리고 허망한 심정이 시 전반에 깔려 있다.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 노래했답니다.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 헌다요. 사투리입니다. 방언 사용, 현장감, 생동감. 뭐 한다요? 뭔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거죠. 단풍이 고우면 뭐 하냐고.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하냐고.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솥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냐. 됐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한 거였고요. 당신이 없어서 다 소용없다. 허망한 마음을 얘기하죠. 예, 쓸쓸하고 허망한 마음. 자연은 아름다워요. 확인되십니다. 그죠?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냐, 뭔 소용이냐. 어두운 산머리에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하냐고. 그대는 없는데. 초생땅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입니다. 마른 지푸라기 같은 요거는 내 마음이니까 다른 자연물이에요.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꼈어요. 내 마음에 허연 설이 꼈어요. 이건 내 마음입니다. 저 달 금방 접을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데 그대 얼굴 같은 초생살도 없으면 어둠 천지. 이것도 내 마음과 같은 거겠죠.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이 다가도록 하얀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나 뭐하냐고. 그렇게 하얀 들국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뭐하냐고. 사투리 쓰면서 색채어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쵸? 억새꽃의 하얀 손짓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이것도 의인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냥 되게 읽으면 쉽게 읽히는 시입니다. 뭐 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당신이 없는데 아름다운 자연이 무슨 소용이냐. 그쵸? 이게 이제 그 규원가에 우리 9월 모평에서 봤죠?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라는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봄의 자연물이 다 관심도 없고 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작품이죠. 그래서 김용택의 들국 봤습니다. 정지용의 백록담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라산의 풍경 그리고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 그러면 이제 풍경에 대한 정서니까 뭐 아름다운 풍경이겠죠. 그렇죠? 그 정서를 형성한 시다. 화자가 한라산의 정상에 이르는 과정, 공간의 이동이 있겠네요. 그리고 과정과 정상에서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두 가지인 거죠. 정상에 이르는 과정, 정상에서의 상황. 화자는 한라산에서 어미를 잃은 여인 송화지를 보면서 일제강점기의 정체성을 잃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 송화지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정체성을 잃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연상하고 백록담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서 모라의 경지를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상에 이르는 과정, 정상에서의 상황, 송화지를 보고 우리 민족을 떠올리고 백록담에서 모라의 경지. 모라란 나를 잃다 이거죠. 나를 잃어버리다. 어딘가에 몰입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경지입니다. 주제는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치, 백록담에서 느끼는 신비로움이고요. 이런 주제에 맞춰서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보기 백록담에는 작가가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에 다녀왔던 경험이 드러나 있다. 작가의 경험을 반영한 거고 표현상의 특징이요. 비유적 표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등반 과정 또는 한라산의 자연물을 묘사하고 일제강점기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 나타난 게 여기서 보면 여인송화지 이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인송화지랑 화자는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의 맑고 깨끗한 정경을 묘사한 후에 정상에서 느끼는 정서를 드러냈다 했는데 그 정서가 뭡니까? 예, 신비로움도 있고요. 모라의 경지를 느낀 것도 있습니다. 시는 되게 긴데 간략하게 빠르게 좀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째 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화자는 이 동그라미 친 걸 바라보고 있고 키가 점점 소모된다는 건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얘가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한마로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요. 뻐꾹째 꽃 키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또 올라가면 모가지가 없고 나중엔 얼굴만 있고 화문석처럼 판 박힌다. 뻐꾹째 꽃이 바람이 차가워요.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뻐꾹째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천에 흩어진 별처럼 난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꽃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의인화하고 있고 비유적 표현도 확인되죠. 산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뻐꾹째 꽃밭에 별들이 켜든다. 어둑어둑해졌을 때 별도 나오고요.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예, 힘이 빠졌나 봐요. 올라가다 보니까 힘든 거죠.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를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예, 어떤 열매를 먹고는 살아났다는 얘기니까 별 의미 없고 백화를 봤어요. 백화는 자작나무인데 자작나무가 하얀 나무의 모습이라서 백화라고 부르고요.
그 백화가 해골이 될 때까지 산다. 내가 주고 백화처럼 할 것이 숭업지 않다. 그러면 흉되지 않는다는 거고 백화처럼 죽어서 뼈만 남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해 긍정적 수용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살지 않는 모퉁이, 모롱이, 독채비꽃 이거 자연물 바라본 거고요.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했으니까 의인화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도깨비꽃이 파란가 봐요. 그래서 무서워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되게 고요하고 쓸쓸한 풍경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4까지는 자연물들,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의 자연물을 바라봤다면 5부터는 마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발 6천척의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사람을 대수롭게 안 여겨서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순수한 세계입니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되게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분위기죠. 말 새끼가 소를 따라다니고요. 소 새끼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헤어지는 이런 모습.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누가? 엄마가. 암소가 혼나서 암소가 사라졌고요.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 이거 아까 보기에서 봤던 거죠. 운매 운매 울었다. 음성상징어.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자, 우리 민족을 떠올립니다.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털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난 울었다. 우리 민족의 처지가 다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거. 일제강점기 현실을 이렇게 보여줬고 나는 울었다에서 화자의 정서 드러나죠. 그렇죠?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향기, 소리,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쏴사 역시 음성상징어, 솔소리.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넘골 기어한 흰 돌박이 고불한 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점 말이 피하지 않는다. 여기 감각적 이미지 다양하게 드러난 부분이었고요.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다지꽃 취 삿갓나물 뭔가 사물들을 자연물들을 나열하고요. 이 고산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누가? 예, 이 마소들이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마소들이 이 온갖 식물들을 되새김질하고 그걸 취하고 거기서 잠자며 합니다. 백록탐 깨끗한 물을 그리워서 산매구에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요 행렬은 마소의 행렬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등산객의 행렬로 보기도 해요. 이건 이제 보기 기준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나기 눈남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그러면 소나기 맞아서 무지개가 떴는데 무지개에 소나기 맞은 것을 말리면서 엉덩이에는 꽃물이 이겨드는 이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을 그리는데 마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등산객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 백록담에서의 정상에서의 느낌입니다.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백록담 물에 하늘이 돈다는 건 백록담이 있으면 거기 하늘이 아주 잘 비춰진 거죠. 이 백록담에.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돌면 백록담에서도 구름이 도는 거예요.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소가 갔다. 돌아 소가 갔다. 나는 힘들어요. 정상까지 오르니까 힘들었겠죠.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려진다.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실구름 하나가 와도 백록담이 흐려질 정도로 백록담은 깨끗하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복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다. 이 부분이 뭐죠? 모라의 경지입니다. 백록담의 신비로운 광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묘사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길어서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정재용의 백록담 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 정희성의 저산이 날더러 모골시 운을 빌려. 예, 박목월 씨의 라임을 빌려왔다는 거고요. 박목월 씨의 형식을 빌려와서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이 작품은
박목월의 산이날 에오싸고의 시상 전개 방식과 유사한 전개 방식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러니까 화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박목월의 산이날 에오싸고는 화자의 소망을 산이 화자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지만 이 작품은 산이 화자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형식을 빌려와서 말하고 싶은 건 화자가 처한 힘들고 비참한 삶의 현실을 강조하고 있대요. 화자가 처한 힘든 삶의 현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시면 되고 보기에는 EBS 보기에는 신경림의 목계장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산이 나에게 흙이나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산이 나에게 말하는 형식이에요. 됐죠? 산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날더러 일단 흙이나 파먹으라고 했으니까 좋은 의미인가요? 아니요. 너 흙이나 파먹고 살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날더러 삽이나 들고요. 쑥구렁에 처박혀서 쑥이나 돼서 살아라고 한대요. 부정적인 시어들입니다. 늘 퍼진 날 산은 쑥국새 울고 슬픈 분위기를 형성하죠. 저만치 홀로 서서 나에게 쑥국새처럼 울라고 한대요. 비애의 정서가 나타나죠. 그렇죠? 흙 파먹다 죽은 아비, 노동하다 죽은 아버지, 또 굶주림에 지쳐 나자빠진 쑥구렁에 나자빠진 애미처럼 울라 한다. 이렇게 살라고 한대요. 힘들고 비참한 삶의 현실이 강조되는 거 보이시죠?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요거 보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하고 뭐가 되죠? 이 두 개가 수미상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수미상관인데 조금 변형이 조금 있었던 수미상관이었고요. 상징적인 시어들, 삽이나 쑥이나 이게 부정적인 시어들, 쑥국새 다 부정적인 시어들. 그래서 화자가 처한 힘들고 비참한 삶의 현실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보이죠. 그렇죠? 핵심은 산이 나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신경림의 목계장터는 떠돌이의 삶을 사는 건데요. 떠돌이의 삶, 정착의 삶. 그래서 방황하는 삶, 방랑하는 삶과 유랑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의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세모 할게요. 떠돌이는 세모, 정착은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하늘은 나에게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응령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에 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이렇게 떠돌이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요게 이제 떠돌이 삶들이 집합하는 장터예요. 아흘에 나흘 찾아 밥값은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화자는 박물장수인데 떠돌이 장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들 이거 다 정착의 이미지입니다. 산설이 맵자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그렇게 힘들면 좀 쉬어라.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 툇마루 석삼년의 한 일에쯤은 천치로 변해 바보처럼 변해서 짐부리고 앉아서 쉬는 좀 그런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떠돌라고 하고 산은 날더러 멈추라고 하네. 그런 떠돌이의 삶과 정착의 삶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이었고요. 되게 유사한 시죠? 그쵸? 형식이 되게 유사한 점이 있었고, 자, 잘 봤습니다. 다음은 박남수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는 작품입니다. 해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시다. 반공으로 상징되는 전쟁과 그 위에 핀 채송화의 대조를 통해 전쟁이라는 파괴적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꽃씨를 받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생명에 대한 애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과 할머니의 생명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주제는 전쟁의 폭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현재형 서술 생동감. 방공호의 어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전쟁을 상징하는 방공호 위에 어쩌다가 핀 채송화 꽃씨. 대단한 생명력이죠. 전쟁 중에 피어난 어쩌다 핀 채송화의 꽃씨를 받는 할머니. 할머니는 이 씨를 받아서 뭐 하려고 할까요? 씨를 받아서 심겠죠. 심으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죠. 할머니는 호안에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말이 숫제 적어주신 할머니는요. 노여우세요. 분노했습니다. 이 상황에 분노하셨어요. 할머니의 말입니다.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전쟁의 상황 다 보지 않았으련만. 그러자 화자의 목소리.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 할머니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왜 위로죠? 네 잘못이 아닙니다. 할머니 탓이 아니에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래도요.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려고 해준 말인데 할머니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습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요거를 EBS 스톡 사용설명서에서는 수미상관의 변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지구가 깨어 없어진데도 할머니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 확인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데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작품은 어렵지 않았죠. 김광섭의 생애 감각입니다. 이 작품은 뇌일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건강을 회복한 시인의 투병 체험을 바탕으로 생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에 대한 의지, 생에 대한 의지를 환기하고 있는 시다. 주제는 생의 소중함, 그리고 생에 대한 의지, 그리고 투병 체험이 바탕이 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여기 형광펜 칠한 것들이 시 속에서 확인되겠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표현상의 특징. 그래서 생동감 있게 화자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대조적 시어를 활용해서 인식이 부각된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시 읽어봅니다. 여명의 종이 울린다. 현재형 역시 생동감 연결되겠죠.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종이 울린다. 청각. 닭이 운다. 청각. 개가 짖는다. 청각. 새벽별이 반짝인다. 시각.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뭐죠? 살아있을 때 느끼는 생동감이에요.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모든 존재가 나를 기준으로 다른 존재가 의미가 부여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다른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현재죠. 현재. 시제로 알 수 있어요. 현재예요.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과거에 아팠던 체험입니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빛은 색채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희망의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로 갔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 상황입니다. 너무 아팠고요. 아픔이 좀 아물어 가도 마음속에 의지가 서지 못해.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의지를 세우지 못해서 절망에 빠졌어요. 그 의지 없는 나에게 뭐가 나의 생의 의지를 흔들어 줬냐. 나는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섰다. 이 무너지는 뚝은 부정적 시효죠.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채송화의 역할이요. 살아있음을 흔들어 줬고 생의 의지를 다져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살아있음에 대한 의지와 감각을 지금 1년, 2년에서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요. 3년, 4년, 1년, 2년의 이 순서대로 시간 순서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나뉘죠.
생에 대한 의지를 흔들어준 최송화, 절망적이었던 과거의 상황을 얘기한 시였습니다. 김남조의 정념의 기라는 작품이에요. 정념의 기에서의 정과 념은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이고요. 그것의 깃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고독과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에 이르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시다. 고독과 번뇌는 부정적 상황이죠. 거기서 벗어나는 그래서 순수한 삶, 평화로운 삶을 염원하는 시래요. 화자의 마음을 정념의 깃발에 빗대었어요. 마음을 이 깃발에 빗대어서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제 비유가 사용됐어요. 경건한 어조를 통해서 화자가 바라는 삶에 대한 염원을 진실하고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제 기독교적 색채가 좀 강해서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것을 기원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은 한 포기의 깃발 비유죠.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처럼 걸려왔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혼란스럽고 막 열기를 이기지 못하는 방황, 갈등의 상황, 고뇌의 상황이에요. 이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섰어요. 눈 오는 내거리는 내거리라서 혼란과 갈등이 아니라 혼란과 열기를 가지고 간 거리니까 여기가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고뇌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스스로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면 눈길이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 편안함을 갑자기 느끼네요. 마음의 깃발, 내 마음은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눈이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서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섰더니 편안함이 좀 느껴졌죠. 그렇죠?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겁니다. 자, 이 해제에 따르면 화자가 원하는 건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나 보십시오. 뉘우침 없는 하루의 마감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글이다. 역시 비유인데 뉘우침 없는 하루를 쌓아가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뉘우침 없는 삶을 소망하고요. 황제의 황사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비애가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시각적 이미지 색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그럼 이런 벗을 뭐하고 있죠? 찾고 있어요. 그런 벗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벗은 어떤 벗이냐? 무거운 슬픔을 가라앉히고 하얀 모래벌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 이걸 순수로 연결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여기 화자가 염원하는 게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이니까. 이 삶과 연결되는 거고 여기 주제하고도 연결돼서 말할 수 있었고요. 화자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내 마음은 한 포객이 역시 수미상관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해서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기원.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런 존재. 뉘우침 없는 삶에 대한 기도 그리고 순수한 삶에 대한 기도. 고뇌와 번뇌를 이겨내고 됐죠.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을 희망하는 노래였습니다.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출제 가능성 좀 높다. 그래서 잘 정리하자. 이 작품은 미래의 시점을 가정해서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시다. 성찰이 두 개예요. 과거의 삶에 대한 성찰과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거고 미래의 시점을 가정한 거예요. 이 내용을 시에서 잘 찾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감탄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표현상의 특징, 젊은 날에 대한 탄식, 젊은 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는 자기 성찰 노래입니다. 아울러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시에서 찾으면 됩니다. 젊은 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노래한 시예요.
이 보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미래의 시점이죠. 그렇죠? 요거 지금 연결했죠. 미래의 시점 가정한 거.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이 종이, 이게 종이면 이 종이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적힌 종이, 이 내용이 적힌 종이에요. 이 종이, 시를 쓴 종이가 먼 훗날 떨어질 거다.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라고 그때 지금 이 종이에 이걸 쓰는 순간에 마음에 공장이 너무 많대요. 공장이 너무 많다. 이건 부정적인 거.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워서 너무 기록할 게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욕망이 많았다는 겁니다.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자신을 비유했어요.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공중에서 머뭇거렸으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현실성 없는 거죠. 욕망에 가득 차서 현실성 없이 막 떠돌아다녔어요. 쏘다니는 개처럼. 구름 밑을 쏘다니는 개처럼 허황된 욕망에 가득 차서 살았다는 거예요. 머뭇거렸구나. 감탄 영어미요.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한탄밖에 못해요.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어요. 그러면 살아온 날들, 지난 날들을 세어보았어요.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럼 이제 자기의 지난 살아온 날들, 과거를 돌이켜 봤더니 나는 희망한 게 내 욕망,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남에 대한 질투로 살아왔고 그 질투를 희망하며 살아왔대요.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자기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그럼 요거 이제 요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데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기 내 마음이 너무 많은 공장을 세워서 기록할 게 많았다는 게 현재의 삶이고 여기 살아온 날을 세워봤더니 질투로 살아왔다는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에요. 그래야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이 종이에.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그 말은 나의 삶을, 내 삶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뭐 하는 거죠?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반성.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영도의 시 살펴봤습니다.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보겠습니다.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가 너무 잘 나와서 되게 쉬운 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 부정으로만 이해해도 되게 쉽게 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껍데기로 상징되는 허위와 거칠애는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 순결함, 즉 알맹이만 남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인이 형상화하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4.19 혁명의 민주의 열망이 퇴색해가고 동학농민운동의 민중적 열정도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거를 형상화하려는 겁니다. 민주화 열망도 사라지고 민중의 열정도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시인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첨예하던 냉전 시절에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초월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 있다. 참되고 순수한 민족의 삶을 추구하는 얘기입니다. 보기 좀 보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는 4.19 혁명의 정신이 퇴색해가는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60년대 참여문학의 대표작이다. 4.19 혁명의 정신의 퇴색이요. 작가는 4.19 혁명과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이 회복되길 바라는 소망과 이런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불의와 거짓 껍데기,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외치고 있다. 또한 평화롭고 순결했던 우리 민족의 삶을 되찾기를 바라는 기원, 그 통일이겠죠, 통일. 평화롭고 순결했던 우리 민족의 삶, 통일을 바라는 거. 아사달과 아사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분단된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 빠르게 읽고 마무리할게요. 껍데기는 가라. 명령형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이요. 명령형.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4월 혁명을 상징하겠죠. 껍데기는 세모고 알맹이는 동그라미. 껍데기는 가라. 반복.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동학농민운동에 아우성은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럼 두 가지 정신 다 얘기했죠. 4.19 혁명의 정신이 온전히 지켜졌으면 좋겠고 동학혁명의 정신도 온전히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건 19금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모습이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은 혼례를 올리는 곳이에요. 결혼식을 하는데요.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을 할 거다 했으니까 화합하는 모습이죠. 아사달 아사녀가 화합하는 이 모습,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났고 그 모든 쇠붙이 전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평화를 가로막는 것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쇠붙이는 다 가라.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아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민족 전체의 과제, 민족적 과제를 얘기한 거고 민족적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쇠붙이가 다 사라지고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화합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사달 아사녀의 모습을 통해서 민족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합하는 모습, 통일하는 모습이요. 이렇게 해서 껍데기는 가라를 살펴봤어요. 쉬운 작품이었습니다.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작품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는 시인의 바람과 시인이 꿈꾸는 건 이거예요. 사회적 책무를 평범하고 단순한 진술로 그러면 시인의 바람과 시인의 책무 이거죠. 이 두 개를 평범하고 단순한 진술로 형상화했다. 시가 뭐냐? 라는 질문을 받은 화자는요. 하루 종일 답을 찾으며 배회하다가 고생스럽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 질문에 답을 얻는다. 이게 답이래요. 시가 뭐냐? 고생스럽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답이 있대요. 화자는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어 슬기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다움의 기초란 인식을 드러낸다. 어떻게 살아요?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는 것이 사람다움의 기초다. 인간다운 세상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자신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있음을 드러낸다. 시인의 가치와 진정한 모습 또는 서민들의 건강하고 성실한 삶에 대한 긍정. 됐죠? 자,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와, 이 시를 쓴 사람 화자가 시인일 텐데 시인이 못된다라고 했어요. 시인이 못돼. 시인의 자격이 없어. 이제 겸손한 거죠.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 지명, 구체적 지명이요. 사실성,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어떤 생각이 났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 시장 안의 사람들이요. 남대문 시장 안의 사람들. 이 위에서 봤던 무교동, 종로, 명동, 남상, 서울역 앞에서 걸어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라고 그들이 시인이라고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시인은 세상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시인이고 그런 내용을 시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민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민중들이 뭐다? 알파요, 인류요, 광명이다. 알파가 뭔지 몰라? 고귀한 존재다, 갑이다, 최고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시인과 같다. 그래서 그 민중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에서 가치를 찾고 긍정적인 것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봤습니다. 김수영의 폭포,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폭포의 속성을 통해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형성하였다. 폭포에 어떤 속성이 있으며 그게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가
속성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떨어진다는 폭포의 속성, 이걸 반복했고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일체 아니고요. 일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신적 지향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부정적 현실에 안주하는 안이한 삶의 태도를 거부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안이하게 안 살 거예요. 현실 안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고매하게 높은 정신을 지키며 살려는 의지도 있대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폭포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형성한 겁니다. 시인은 대상이 지닌 속성에 주목해 대상을 낯익은 이미지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 속성과 동떨어진 낯선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카톡이 어디서 계속 와요.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그래서 절벽을 떨어지는데 무서움이 없어요. 그래서 용감합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그러면 규정할 수 없어요. 무한해요. 정할 수 없어요. 무엇을 향해서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어요. 목적성도 없어요. 순수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계절을 가리지 않아요. 꾸준해요. 일관성이 있어요. 안 변해요.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폭포라는 구체적 자연물에서 뭘 발견해요? 정신세계를 발견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의 추상화예요. 우리가 봤던 시는 대부분 추상적인 마음을,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데 이 시는 구체적인 것을 추상화시키고 있어요.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에요. 금자나 꽃도 안 보이고요. 사람도 안 보이는 밤이니까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져요. 이건 이제 올바른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거는 비판의 소리라고 흔히 해석합니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선구자적인 자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소리가 하나가 고든 소리가 나오면 이어서 또 고든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고 앞장서서 어떤 소리를 냈을 때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면 뒤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죠.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 현실 안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어디서 봤어요? 해제에서 봤습니다. 현실 안주에 대해서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폭포는 현실 안주의 삶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라고 됐죠? 정리해 볼게. 폭포의 속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얽매이지 않고요. 규정할 수 없는 자유로운 모습, 목적성 없는 순수한 모습,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높은 정신세계, 밤에도 소리를 내는데 밤이 되면 더 고든 소리를 내면서 부정적인 세계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런 모습을 뒤집어 놓으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해제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렇고요. 반복된 표현 되게 많죠? 그렇죠? 반복된 표현, 고든 소리다 해서 반복도 있었고 상징적 시어 사용하고 있는 특징도 있고요. 현재형으로 서술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예, 김수영의 폭포 봤습니다. 이형기의 폭포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폭포에서 떠오르는 관념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형상화한 시이다. 비극적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화자는 벼랑에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에서 시퍼런 칼자국을 떠올리고 있다. 칼자국을 떠올리고 그로 인한 단말마의 정서. 단말마는 아주 죽을 듯한 고통이죠. 그렇죠? 또한
폭포의 모습에서 석탄기에 추락하던 장수 잠자리를 떠올리며 폭포의 물방울을 잠자리의 눈깔에 비유했어요. 비유적 표현. 그래서 화자가 인식하는 비극적 정서, 추락하는, 그래서 박살나는 잠자리의 모습, 비극적 정서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 시는 단말마의 정서, 비극적 정서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비극적 인식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대 아는가? 그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를 부르고 그대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예요. 말건어라고 하죠.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 이게 폭포를 빗댄 표현입니다. 그 칼자국을 아는가? 그럼 나는 뭐길래 폭포가 나의 등판을 내리칠까?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나는 산이에요. 그리고 폭포는 그 산에 내려진 칼자국입니다. 됐죠? 이렇게 표현한 거.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말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벼랑이 있으면 그 벼랑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요. 됐죠? 근데 이 폭포는요, 단말말을 꿈꾸는 모습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단말마가 숨이 끊어질 때의 고통이니까 폭포가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숨이 끊어진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본 거고, 그렇게 벼랑은 계속 솟고 솟아서 벼랑 위에 계속 폭포는 쏟아지고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대 아는가? 반복되고 있어요. 석탄기의 종말을 그때 하늘 높이 나르던 그 석탄기 때 하늘을 나르던 한 마리 장수 잠자리의 추락을, 이 잠자리의 추락은 이 폭포가 떨어지는 게 잠자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잠자리가 이렇게 생긴 잠자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극적 정서.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스스로 죽는 겁니다. 무수한 눈깔들이, 잠자리의 눈들이, 이거 뭐라고 그랬죠? 해제에 따르면 폭포의 물방울이에요.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 그렇게 눈을 잃어가는 눈보라치는 모습. 그렇게 자멸하고 있는 폭포의 모습. 그대 아는가? 반복.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이억년 묵은 이 칼자국을 아는가? 폭포는 아주 2억 년 동안 계속해서 산을 때리고 있어요. 산에서 폭포가 떨어지는데 칼자국으로 계속 때리고 있다. 그런 고통스러움, 그런 비극적인 인식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좀 난해하죠?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여러분은 이 해제에서 나온 내용대로 처리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삶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으며 비극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끝났습니다. 신경림의 농무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농무를 소재로 한 농촌시로, 농무란 춤이에요. 농촌에서 농악과 함께 추는 춤입니다. 춤. 농민들의 한, 그리고 농민들의 비장미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과 체념, 그리고 비장미가 담긴 서정시라고 말할 수 있다. 반복되는 말은 한과 비장미입니다. 가장 한국적 소재를 가장 한국적 정서로 읽어낸 가장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시다. 이 작품은 암담한 농촌을 배경으로 가난한 자의 울분을 노래하면서도 그 울분이 선동적이거나 전투적 느낌을 풍기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날라리를 불고 악기 연주하고요. 고갯짓하고 어깨를 흔드는 신명으로 울분을 극복하려는 농민들의 농무를 통해 그들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그들의 아픔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아픈데 울분을 토하는데 춤을 추고 악기 연주를 해서 풀어내는 모습. 역설법 아니고 역설적으로 드러난 효과예요. 아픔이.
1960에 7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농민의 소외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농민의 비애와 분노를 담고 있다. 그래서 형광펜 칠해보면 산업화 시대가 배경이고요. 농민의 소외된 삶이요. 사실적으로 나타나면서 농민의 비애와 분노도 나타난대요. 그리고 울분을 극복하려는 농무가 나타날 겁니다. 주제는 농민들의 고뇌, 비애, 소외되고 억압된 농민의 삶에 대한 분노, 절망입니다. 자, 여기 기억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농무는 본래는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농민들이 신명나게 어울리는 행위였는데, 그러나 작품이 창작된 60, 70년대의 상황, 즉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촌난도 현상이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촌의 현실 상황, 이걸 관련지어서 농무는 또 다른 맥락적 의미를 생성한다. 원래는 신나게 춤추는 한판의 놀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불분을 해소하는 춤이었다는 거죠. 시작합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예, 끝났어요. 농촌 생활의 끝, 뭐 이렇게도 상징합니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화자, 분이 얼룩진, 무대에서 공연했나 봐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화장품이 얼룩진 얼굴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이제 울분을 토해내겠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슬퍼요. 힘들어요.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네. 피폐해진 농촌, 이촌향도 연결할 수 있죠. 농촌에 사람들이 없어요.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요.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해대지만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뭐하겠냐. 서리.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지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값도 안 나옵니다. 그런 농사는 아예 여편네개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거를 반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짓는 현실. 답답하고 원통한데 신명이 난다. 이 신명인 춤을 통해서 한을, 울분을 뭐한다? 해소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까,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까, 이렇게 신명이 나는 모습에서 울분과 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역설적으로 확인되고요. 이런 시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 해제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이 작품의 시상전개의 주된 특징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라고 말하는데요. 공간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볼게요. 운동장에 있다가요. 소주집에 가서 원통함을 얘기하고요. 장거리로 나섰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렇게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빈 운동장, 소주집, 그리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도는 모습까지, 장거리를 거쳐서 나타난 모습까지 이런 공간의 이동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신경님의 농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서정주의 신선제곤이입니다. 서정주 작품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수능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다. 아셨죠? 그냥 여러분 해제만 한번 보시고 또 시도 거의 산문시에 가까워서 천천히 보시면 내용은 대강 알 겁니다. 시작할게요. 이 작품은 안진뱅인 제곤이를 돌봐주는 질맞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그린 시이다. 사회적 약자인데 그 약자를 돌봐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장애를 가진 제곤이를 위해 끼니와 추위를 견딜 옷, 끼니도 챙겨주고요. 추위를 견딜 옷도 주고요. 불을 뒤대어 주던 불도 챙겨주고요.
그런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제곤이가 없어지자 천벌을 받을까 걱정을 한다. 질맞의 마을에 인정이 바닥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네요. 그러나 신선도에도 아름이 있다는 조선달 영감이 제고는 죽은 게 아니라 신선살이를 하러 하늘에 갔다며 마을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을 이끈다. 이러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의 죽음을 그는 신선이 돼서 하늘나라로 갔다 또는 신선살이를 하러 하늘나라로 갔다고 긍정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삶의 귀결을 바라는 선인들의 전통적 가치관이 반영된 거다. 그래서 제곤이를 돌보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들의 긍정적 인식이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심정이 변해요. 걱정하다가 긍정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아셨죠? 그래서 제곤이가 바람직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바람직한 삶의 기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이었고요. 여기 보기를 통해서도 좀 정리해 볼게요. 저는 70년대 급속한 산업화 물결 속에서 시인이 질맞의 신화를 노래했음에 주목했습니다. 자연의 상실, 공동체의 파괴, 인간 존엄의 추락, 유구히 흐르던 전통의식이 단절된 산업화의 폐해 속에서 시인은 그만의 신화를 통해 뭘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일상 속 비천한 인물들의 삶을 포착했다. 이제 제곤이 같은 인물이겠죠. 그리고 이러저러한 그들의 삶을 그의 시편들 속에, 그의 시리즈 시예요. 그 속에서 신화적 단계로 끌어올림으로써 신성하다는 말이 환기하는 엄숙함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상실된 전통성, 이런 거요. 전통의 단절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현재의 삶에서 구현하고픈 열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 시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아셨죠?